이제 그 지수로그 함수가 끝나고 삼각 함수가 끝나고 이제 크게 세 파트로 나눴을 때 이제 마지막 파트인 수열 파트 들어가게 되죠. 수열 파트는 등차 등비 수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열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등차 등비 수열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다른 수열들을 더 배우기 위해서 뭐 배워요? 중간에? 개차, 조합. 시그마를 성질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교육과정에서 빠지긴 했지만 기차 수열도 배우고 군 수열도 배우고 뭐 여러 가지 수열들을 배우고 마지막 단원 점화식 해가지고 마무리되는 거죠, 그렇죠? 그 2월 말까지 해서 끝낼 건데 아마 시간이 여유가 있진 않을 것 같아요. 진도는 좀 빨리 나갈 수 있더라도 이거 문제풀이 블랙라벨 다 하려면은 오래 걸릴 것 같고 만약에 마지막 타임에 뭐 시간이 남는다거나 하면 그 뭐야 시험 모의 시험 한번 보면 되죠. 그렇죠? 모의 시험 한번 보면은 이제 딱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겠지, 그렇지? 도원이가 지금 뭐라고 말할 타이밍인데 뭐라고 말할 타이밍인데 말을 못 하고 있네. 자, 아주 기본까지는 안 할 겁니다. 등차 등비 수열에서 아주 기본까지는 안 할 거고 어떤 공식들이 있는지 짚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알아야 될 것들 심화 과정들 좀 해보고 갈게요. 수열이 뭐예요? 수열이 뭐야? 일정한 규칙에 따라 얻어지는 수들을 차례대로 나열한 거. 너무 F라임인데요? 그냥 수의 나열이죠. 구어책 있는 줄 알았어. 수의 나열인데 수의 나열. 그냥 수를 막무가내로 쓴 게 아니라 일정한 규칙이 존재하는 규칙이 있는 수의 나열.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규칙에는 어떤 규칙들이 있나요? 많아요. 어떤 거 보니까 예를 들면 등차, 등비. 그렇죠. 차이가 같다. 등차. 비율이 같다. 등비. 또 개차. 그렇죠. 그거 넘어가기 전에 등차 수열의 역수인 조화 수열도 있고 그 다음에 개차 수열. 개차 수열은 교육과정에서 빠지긴 했으나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점화식 파트에서 아예 그 개차 수열의 점화식 그러니까 개차 수열 이름만 빠졌지 개차 수열에 관련된 점화식이 있기 때문에 개차 수열을 아예 배워버리는 게 나아요. 시간 단축 면에서도. 그 다음에 군 수열이 있고 또 이렇게 뭐 단원으로 편성되진 않지만은 피보나치 수열도 있고요. 또 뭐 있어요? 몇 급수 들어봤어요? 몇 급수? 몇 급수 이런 것도 있고요. 뭐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등차 등비가 좀 특별하니까 등차 등비 먼저 따로 떼어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시그마를 배운 다음에 이 이후의 것들을 배우자. 이 뒤에서 그나마 좀 이제 특별한 게 뭐가 있어요? 그나마 특별한 게 아니라 제일 비중이 큰 거. 수능에서 지금까지 제일 많이 나온 거. 군수열. 제일 많이 나온 게 군수열. 그러니까 군수열은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일반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웃음 그렇게 막 참으려고 안 해도 돼. 막 웃어도 돼요. 어차피 이렇게 소리 다 안 들어와. 막 여러분들이 막 웃고 떠들고 그러면 현장감 있고 좋지 더구나, 그렇지? 괜찮아요. 너무 이렇게 숨죽이고 막 소리 들을 필요 없어. 좀 그런 분위기야. 안 그래도 돼요. 편하게 하세요. 하긴 여러분들은 지금 처음이니까 또 내가 카메라 찍고 하는 거 처음이구나. 나는 그래도 여러 번 해봐가지고 이제는 조금 익숙한데. 근데 저거를 이렇게 이쪽으로 돌려놓으니까 자꾸 신경 쓰이네. 화면이 보이니까. 녹화가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신경 쓰이네. 그래서 수열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오늘은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까지 빠르게 끝내버립시다. 등차 수열. 여러분들이 만약에 처음 하는 거였으면 내가 등차 수열이 뭐고 등차 수열은 어떻게 생겨 먹었고 다 하나하나 숫자를 나열하면서 가르쳐 주겠지만
처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바로 등차 수열의 일반항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수준에서 가죠.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은 어떻게 됩니까? D. 갑자기 D? 플러스 D n 마이너스 그렇지. A1, A 플러스 n-1, D가 되죠. 여기서 A가 의미하는 거, A1, 초항을 의미하는 거고, 그렇죠. 첫째 항, D가 의미하는 것은 공차, 일정한 차이인 공차, N은요. N은 몇 번째 인치를 나타내는 N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여기까지만 하면 넘어가면 안 되고, 전개를 해보면 dn 플러스 a 마이너스 d입니다. 뭐 배운 사람도 있고 지금 이제 처음 배우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자 보세요. n에 관한 몇 차식이에요? 1차. n에 관한 1차식이다. n에 관한 1차식. 그러면 n에 관한 1차식이면 다 등차 수열입니까? 네. n에 관한 1차식이면 다 등차 수열이야? 네. 아니요. 맞아요. 맞죠. 그럼 등차 수열이면 뭐예요? 네. n에 관한 1차식이다. 맞아요. 선생님 색깔 다른 거 들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강조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뭘 강조하기. 그래,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뭘 맞아 맞기는 자꾸. 등차 수열이라고 해서 n에 관한 1차식은 아니에요. 왜 그럴까? 왜? 일반적인 등차 수열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 등차 수열이 아니에요?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이거 등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이야. 그러면 이건 그럼 등비 수열이 아니에요? 맞아요. 등비 수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 항상 커지거나 항상 작아진다. 등비 수열이 항상 커지거나 작아진다는 착각이에요. 계속 일정한 수가 유지되고 반복되는 것도 다 등차 수열이고 등비 수열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발레 때문에 안 된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니야. n에 관한 1차식이라는 게 중요하고 n에 관한 1차식은 전부 다 등차 수열이라는 게 중요하지, 등차 수열이었을 때 n에 관한 1차식이다 이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이거를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는 이런 것도 등차 수열이라는 걸 한번 짚어주기 위해서. 그럴 수 있잖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쭈루룩 나와놓고 수열을 쫙 써놨어. 다음 중 등차 수열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이런 거 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게 등차 수열이면서 등비 수열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를 해두시고, 그거보다 이제 여러분들이 좀 편한 건 뭐냐면, 이걸 알면 좀 편한 건 뭐냐면, 지금 n에 관한 1차식인데 그 n의 개수가 뭐가 됩니까? n의 개수가 뭐예요? 공차 d가 된단 말이야. 공차 d가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n에 관한 1차식을 딱 보면 공차를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n 앞에 있는 개수를 읽으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게 또 좀 효율적으로 어떻게 쓰이냐면 이렇게도 쓰이기도 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 4, 9, 14 이런 식으로 나열되는 등차 수열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첫째 항은 마이너스 1이고 공차가 플러스 5니까 a 플러스 n-1d야. 그래서 여기다가 a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고 d에다가 플러스 5 집어넣어가지고 구할 수도 있지만, 내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이거 보자마자 바로 5n부터 쓰고 보는 거예요. 공차 n부터 쓰고 보는 거야.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을 때 뭐 넣어야 돼? 마이너스 1 넣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맞춰주면 되지. 굳이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도. 알겠죠?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이고 그 n의 개수가 공차다 라는 것까지, 그리고 n의 개수가 공차라는 것까지 알게 되면 아주 조금 더 빠르게 일반항을 구할 수 있고 등차 수열을 파악할 수 있다. 알겠죠? 굳이 선생님이 이게 1차식이라는 걸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이따가 또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등차 수열 나오게 되면, 일반항 배우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등차 중항이에요. 등차 중항이 뭐니? 등차 중항?
등차 수열 A, B, C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 A, B, C가 있다면 이 A, B, C는 어떤 관계가 성립합니까? 2b는 a 플러스 그렇죠. 가운데 거의 2배는 A 플러스 C예요. 그럼 등차 중항이 여기서 정확하게 뭐예요? 등차 중항이 이 B를 갖다가 정확하게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B는 A랑 C 등차 중항이 된다. 그래서 등차 수열 문제에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등차 수열 문제에서 만약에 등차 수열 이루는 세수라고 한다면 이거 미지수 설정 어떻게 해야 될까요? A,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어떻게 설정해? A만 왜? 왜 굳이 이렇게 하죠? 손이 편하려고 다 더하면 D가 소거되잖아요. 그러니까 힌트를 하나 더 깔끔하게 얻을 수가 있겠죠. 등차 수열을 하고 세수하면은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놓으면 좋고 등차 수열하고 만약에 숫자가 4개면 내수를 만약에 미수로 놔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A-D, A,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하면은 밸런스가 안 맞는데 다 더했을 때 A만 남기게 하고 싶어. 그럼 내수를 미지수로 넣을 땐 어떻게 할까요? 고민해 보죠. A-3D, A-T, A 플러스 D, A 플러스 3D 이렇게 됩니다. 그럼 공차가 2D가 되는 거지 여기서는. 네, 그렇게 설정하면 돼요. 왼쪽은 지울게요. 자, 등차수열의 합공식 갑시다. 등차수열의 합. A1부터 AN까지 다 더한 것을 SN이라고 한다면 이거 합공식 외우고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N A 플러스 L 이렇게 되죠. 여기서 L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마지막 항, 끝항을 의미해요. 근데 끝항은 마지막 항, 첫째 항부터 1, 2, 3, 4에서 n번째 항까지 더해. 끝항은 뭐예요? n번째 항이잖아. n번째 항, 끝항은 n번째 항. n번째 항이니까 일반 항 AN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그 AN을 등차 수열의 일반 항 AN을 L에다가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N 2A 플러스 n-1d 이렇게 되겠죠. a 플러스 n-1d를 이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 끝항에 주어질 때는 이렇게 풀어주는 게 빠를 것이고 끝항에 주어져 있지 않아 공차가 주어졌을 때는 이 오른쪽식으로 풀어주는 게 빠르겠죠. 자, 공식은 왜 이렇게 나옵니까? 이거 2분의 n a 플러스 l 이게 바로 가우스가 초등학교 2학년 때 1부터 100까지 더하는 거 2초만 했다는 게 이 공식이죠. 첫째 항이랑 마지막 항 더하고 그 다음 번째 더하고 다음 번째 더하고 해서 그 쌍이 이제 만들어지니까 다 싹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했다 그거죠. 그래서 공식 유도는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유도하는 거는 시험에 나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유도하는 건 나오지 않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깊게 알아봐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등차수열 합공식에서 일단 아까 AN이 뭐였죠? A 플러스 n-1d였는데요. 이때 여기 SN에서 쓰이는 N과 AN에서 쓰는 N은 문자는 N으로 똑같으나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렇지. 합에서는요. 자, 이거는 항의 개수예요. 몇 개를 더하느냐. 여기서 N은 여기 N은 뭐냐면 몇 번째를 나타내는지를 나타내는 N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20번째 항을 구하여라. 20 집어넣으면 돼. 첫째 항부터 20항까지 합을 구하여라. 20 집어넣으면 돼. 그럴 때는 차이가 안 나.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번째부터, 그러니까 두 번째부터 A2부터 A20까지 합을 구하라 라고 했을 때 이때 N은 마지막 항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지. 항의 개수 2부터 20항까지 그럼 19개니까 19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N을 쓰지만 미묘하게 다르다. 미묘하게 다르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아까 선생님이 뭐 계속 강조했니? AN은 N에 관한 1차식이라는 걸 강조했었죠. SN은 딱 보니까 N에 관한 2차식이에요. N에 관한 2차식인데 한마디 더 들어가야 돼. 그냥 2차식? 개수가 T. 그냥 2차식일까? 이거는 이제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상수항형 중요합니다. 이게 뭐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나오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 상수항이 있을 수가 없죠. 앞에 n이 곱해져 있으니까.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다. 이거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해줄게요. 그 6월 모의고사 이런 게 나왔어. 등차수열의 합, 등차수열 AN, 등차수열 BN이 있는데 그 두 개의 등차수열의 합을 SN, TN이라고 했을 때 SN, TN, 얘는 등차수열의 합들이에요. 등차수열 합 두 개를 곱했더니 얘가 N제곱,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이 나왔대. N에 관한 2차식이니까 이거는 당연하죠. 근데 여기서 그럼 과연 SN과 TN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야. 그런데 무조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무조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 n제곱 있죠? n제곱이 한쪽에 모두 가면 안 돼. 무조건 이 n은 나눠서 들어가야 돼요. 왜? n제곱과 나머지 n 플러스 n-1이 다른 데로 가면 한쪽은 상수항이 나와버리거든. 그러면 그건 등차수열의 합공식이 아니에요. 등차수열 합공식은 n에 관한 2차식인데 상수항이 없어야 돼. 식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SN을 그냥 n에 관한 2차식이라고 기억하지 마시고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라고 기억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문제에서 나온 조건에 따라서 n 플러스 n-를 뒤에 붙여주면 되겠죠. 등차수열의 일반항이 1차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뒤에까지 다 한 번씩은 배웠으니까 시그마도 배웠잖아요. 그쵸? 그럼 자연수의 거듭제곱을 해보면 시그마 K는 2차 나오고 시그마 K제곱은 3차 나오는 것처럼 어떠한 자연수로 이루어진 수열을 시그마 씌워버리면 차수가 하나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AN을 시그마 씌워버리면 차수가 하나 당연히 올라가겠지. 차수 하나 올라가는데 생각을 해봐요. 시그마 K 해버리면 2분의 N, N 플러스 1이고 뒤에 만약에 붙어있던 상수는 N이랑 곱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그마 예를 들어서 K는 1부터 N까지 3K 플러스 2라고 합시다. 그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등차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럼 이 앞에 거는 시그마 적용되면은 2분의 N, N 플러스 1로 나오니까 상수항이 없고 뒤에 있는 상수 2는 N이랑 곱해서 바로 나오니까 상수항이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도 등차수열의 합공식은 상수항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이걸 알아야지 이 문제에서 SNTN을 쪼갤 수가 있다는 거야. 이 사실을 만약에 모르고 있었으면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N 경우로 다 나눠야 되는 거지. 1번 한쪽이 SN이 N제곱인 경우 2번 TN이 N제곱인 경우 3번 N을 둘 다 나눠 갖는 경우 이런 식으로 다 따져야 된다는 거지. 미리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조만간 만납니다. 이 문제는. 관련한 문제는 조만간 만나요. 그래서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 등차수열의 합공식은 n에 관한 2차식인데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알아둘 거. 참고로 알아둘 거는 조화수열이에요. 조화수열은 참고로 아시면 됩니다. 어떤 걸 조화수열이라고 합니까?
조화수열만의 공식이 있다기보다 뭐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조화수열이 뭐예요? 역수가 등차수열이면 조화수열이야. 역수가 등차수열이면 조화수열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3분의 1, 7분의 1, 11분의 1. 선생님이 너무 단순한 수열을 해가지고 규칙이 바로 보이죠. 근데 이거는 차이가 일정한 것도 아니고 비율이 일정한 것도 아니야. 지금 분모가 3, 7, 11, 15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죠. 근데 이거를 명확하게 이제 규칙이 보이게끔 하고 싶으면 역수를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역수를 취하면 3, 7, 11, 15 등차 수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역수를 취했을 때 등차 수열이 되는 놈들을 조화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럼 조화수열의 문제풀이는 어떻게 하느냐? 등차 수열 다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역수를 취한 다음에 등차 수열로 문제를 풀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를 끄집어내.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해주면 돼요? 다시 거꾸로 역수 취하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조화수열은 이 정도로 참고만 하시면 돼요. 주어집니까? 그러면 이제 등비수열을 갑시다. 등비수열의 흐름, 배우는 흐름도 등차수열이랑 다를 거 없어요. 등비수열의 일반항 배우고, 등비중항 배우고, 그 다음에 등비수열의 합 배웁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등차수열의 합에는 그렇게 특별한 것은 없었어요. 근데 등비수열 합에는 특별한 게 들어가 있죠. 어떤 특별한 게 들어가 있어요? 응? 등비수열 합 문제에서 특별한 거 뭐 들어가 있어? 원리합계가 들어가 있죠. 원리합계.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예전처럼 원리합계가 어렵진 않아요. 어려운 원리합계는 다 어디로 갔어? 다 경제수학으로 갔어.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원리합계만 있는 거야. 근데 아주 기본적인 원리합계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런 거 잘 모르더라고. 은행에서 쓰는 용어 같은 거 잘 모르더라고. 한번 물어봐야지. 예금과 적금의 차이를 아는 사람? 예금은 뭐고 적금은 뭐예요? 적금은 중간에 빼면 돈 못 받지 않나? 예금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건가? 예금은 아무 데나 쳐질 수 있잖아. 이렇게 착각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선생님이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아직 뭐 이렇게 돈을 결제를 많이 하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할부 이런 것도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원리합계는 쉬운 문제만 남아있긴 하지만 그 풀기 위한 배경 지식은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또 등비수열합에서 또 특별한 거 있어요. 미적분에서 급수로 연결되는 부분. 도형이 막 나올 거 아니야. 아니. 도형 똑같은 모양 막 계속 반복돼서 나와가지고 규칙 찾아가지고 푸는 거. 그렇죠? 그게 등비수열 합에도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미적분에 있는 급수보다 등비수열 합에 있는 도형이 더 어려워. 왜? 미적분에 있는 급수는 n이 무한대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냥 1-4 R분의 A, A랑 R 구해주면 끝이야. 근데 여기서는 n이 무한대로 가는 걸 안 배우잖아요. 그러면은 몇 번째 항인지 그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야 돼. 그럼 복잡해지지 굉장히.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심화 미적분, 선택 미적분에 있는 것보다 등비수열의 합은 도형 넓이 구하는 거, 길이 구하는 거는 좀 더 복잡하다. 그래서 등비수열 합에는 특별한 것들이 여러 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확실히 녹화를 하니까 수업의 질이 막 올라가네. 집중을 쫙 해주고. 되게 나 오랜만에 지금 수업에서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는 느낌이야. 도거나. 그렇게 생각 안 하니? 굉장히 수업의 질이 딱 올라가는 느낌이야. 유지 오늘 수업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오늘 이런 수업에 대해서. 그치? 근데 이게 당연한 건데. 저번 주도 재밌었어. 재밌었어? 재미가 있으면 안 되지. 재미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많이 맞는 걸 배워가야 되는데. 그렇죠. 저번 주에 우리 도건이가 길을 못 폈지, 그렇지? 자, 등비수열.
등비 수열은 이제 일정한 비율로 이제 이루어지는 수열이고 등비 수열의 일반항 바로 불러주세요. A는 어떻게 됩니까? A R에 n-1승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첫째 항이 A, 공비가 R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한 가지 이런 거 있어요. 이 AR의 n-1승인데 예를 들어서 얘가 K에다가 C에 P, N 플러스 Q 꼴이라면 자, 이러한 꼴이에요. 그럼 n이 늘어남에 따라서 n이 1, 2, 3, 4 됨에 따라서 얘 등비수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등비수열이라고 할 수 있지. 왜냐면은 n이 늘어남에 따라서 계속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니까. 근데 이때의 공비는 뭡니까? 그렇지.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공비는 C가 아니라 C의 P승이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문자를 썼냐면 AR에 n-1승이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n의 앞에 개수가 1이라는 거거든요. n의 앞에 개수가 1이라는 건데 이걸 간과하고 넘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2 곱하기 3에 2n-1승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문제 풀다 보면은 어떤 착각을 하면 얘 공비 얼마예요? 9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밑을 읽어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공비는 그 n의 앞에 개수가 1일 때만 밑을 읽는 거예요. n의 앞에 개수가 1이 아니라면 이렇게 공비가 나온다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되고 헷갈리면 n에다가 1, 2, 3 이렇게 집어넣어 보면 됩니다. 그러면 공비를 바로 알 수 있으니까.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등비수열의 일반항 체크했으니까 다음 등비중항 합시다. 등비중항. 등차 중항이 있다면 이제 등비중항이 있죠. A, B, C 이 세 개가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다. 그럼 이 세 개 관계 어떻게 됩니까? 가운데 거에 제곱은 양옆에 곱한 것과 같다. 이게 등비중항이고 그러면 등비수열 문제에서 아까처럼 등차수열 문제에 세수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등비수열 문제에서 세수가 나오면요. 뭐라고 설정할래요? AR 어? AR AR 제곱 A, AR AR. 그러면 아까 등차수열 한 거랑은 조금 다르잖아. 아까 등차수열 뭐냐면 세 개 다 더하면 A만 남았거든요. 그럼 이거는 세 개 다 곱했을 때 A만 남지 않는데? 분수 어떻게? R분의 A, AR로 해야지 세 개 다 곱했을 때 A가 남죠. 그런데 이렇게 딱 설정하면 마음이 좀 불편해지는 게 하나가 있지. 뭐야? 너 분수 싫어하잖아. 그렇죠? 분수 싫어하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마음이 좀 불편해져. 그래서 그냥 편하게 선택해서 풀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등차 수열은 A 플러스 A 플러스 D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A 마이너스 D, A 플러스 D 이렇게 하는 건데 등 B 수열은 분수로 되기 때문에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더구나 위에 게 더 편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위에 게 편해요. 곱했을 때 A만 남잖아. 네, 그게 굉장히 큰 메리트지, 그치?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의 합 봅시다. 등비 수열의 합 SN은 어떻게 됩니까? 1-R분의 A의 1-R의 N승 이렇게 되고요. 이거를 공식이 두 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두 개는 아니고 분모 분자의 마이너스를 각각 곱하면 R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R이 1보다 큰 경우에는 이걸 쓰는 게 좀 예쁜 것 같고 R이 1보다 작을 때는 왼쪽 걸 쓰는 게 좀 더 예쁜 것 같네요. 그쵸?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뭐예요? 여기 굳이 두 개 똑같은 공식이긴 하지만 두 개 중에서 중요한 걸 따지자면 얘죠, 얘. 이거죠. 이게 어디로 연결되니까? 미적분에서 급수 파트로 연결이 되니까.
미적분에서 급수, 무한등비급수로 연결되니까. 이 무한등비급수의 내용은 뭡니까? 공비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되고 그 다음에 n이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R의 n승이 어디로 가요? R의 n승이 0으로 가잖아. 그러면 이 공식이 어떻게 변하게 돼요? 미적분에서는 1-R분의 A 이렇게 변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앞으로의 연계성, 선행과정 연계성 측면에서 봤을 때 S는 1-R분의 A, 1-R의 n승이 등비수열 합에서는 중요한 공식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되었죠?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등차 수열의 합은 첫 장 마지막 장 더해가지고 하는 거 잘 알고 있는데 등비 수열의 합은 공식 유도를 잘 못하더라고. 등비 수열의 합 공식 유도 어떻게 해요? 이거 중요한 건 아닌데 한번 물어보게. 등비 수열의 합 이거 공식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 거야? Sn 빼기 Sn 마이너스 Sn 빼기 Sn-를 아니야? 유진이 알고 있는 표정인데요? 전혀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SN이 A1부터, 이거는 왜 굳이 하냐면, 쓰이는 데가 있어가지고요. A1부터 AN까지 이렇게 더한 거잖아요. 이거를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A 플러스 AR 플러스 AR의 제곱 플러스 AR의 n-2승 플러스 AR의 n-1승까지가 SN이 되겠죠. A n-1번째도 하나 굳이 써줬어요. 여기서 어떻게 할까? 공비 R을 곱해볼게요. R을 곱하는데 노란색으로 써야지. R을 곱하는데 여기서 그냥 이 S에다가 R을 싹 다 싹 다 곱할 건데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비스듬히 내려서 써줄게요. 비스듬히 내려서 써줄게요. 이렇게. 그러면 AR 플러스 AR의 제곱 플러스 쭉쭉쭉쭉 가가지고 AR의 n-2승에 R 곱하면 AR의 n-1승 플러스 여기다 R 곱하면 AR의 n승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줄 거야? 어떻게 해줄 거예요? 위에서 아래를 쓱 빼준다. 위에서 아래를 쓱 빼주게 되면 1-R의 Sn은 다 없어지잖아요. 없어지잖아. 뭐만 남아요? A 마이너스 이거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어. 위에서 아래를 뺀 거야. 그럼 그거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돼야 돼. 그냥 편하게 플러스로 쓰시면 안 돼요. 자, 그러므로 SN은 1-R 넘어가고 A 밖으로 빼주고 1-R의 n승 나오죠. 괜찮아요? 선생님이 이거 왜 굳이 유도했냐면 유도 이거 하는 거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 그냥 공식 외워서 쓰면 돼. 왜 굳이 했냐면 이게 나중에 뭐로 연결됩니까?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어. 뒤에 수열 중에 뭐 있어요? 뭐 풀 때 이렇게 풀어야 돼? 몇 급수 알아요? 몇 급수? 몇 급수 문제풀이 이렇게 푸는 거거든요. 몇 급수는 뭔데? 동원아, 몇 급수가 뭐야? 지금 방금 동원이가 얘기했어? 여기 꼭 여기에 마이크 녹음이 됐으면 좋겠네. 뭐라고? 몇 급수가? 몇 급수가 뭐냐면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곱으로 이루어진 합. 그러니까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곱이 계속 이제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거를 합쳐서 몇 급수라고 해요. 몇 급수. 근데 몇 급수 문제 해결 방법이 바로 이 방법과 동일하죠. 등비 수열의 공비 R을 곱해가지고 축축축축 다 곱해서 대각선으로 내린 다음에 위에서 아래 빼는 거. 이렇게 풀기 때문에 선생님이 등비 수열의 합, 이 공식을 유도하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하지만 다음 주에 이제 몇 급수 설명할 거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좀 연계 생각하면 그래도 이것도 더 기억에 오래 남을 거니까. 알겠죠? 등비 수열 합.
공식까지는 했어요. 공식까지는 했고 등비수열의 합에서 나오는 등비수열의 합 그 도형 문제는 미적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죠? 검표랑 도건이 선생님이 했고 유진이는 미적분 했으니까 유진이 미적분 지금 어디 하고 있어요? 2번 남았다며 이제 원래 그런 거였어요? 거의 다 끝났네 그러면 어디 하고 있어요? 오늘 안 가서 모르겠는데. 아 맞다. 4월 미분은 끝났는데. 미분 끝났어요? 그러면 오늘 적분 좀 했고 2번이면 끝나겠네요. 근데 끝났지만 끝난 게 아니죠. 교재가 어려워서. 블랙라벨보다 어려워요? 체감이? 아 제가 숙제를 아, 가지고 잘 잘 모르겠어요. 앞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가볍게. 블랙라벨보다 괜찮은 아 그거보다는 좀 괜찮지만 미적분 자체가 아직은 어려우니까 그런 건가? 제일 중요한 거. 오늘 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니. 방학 때 했던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그 수원에서 제일 중요한 거. 아까 도건이가 얘기했었던 거.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일반항 사이의 관계. 뭐예요? 도건이 읽어봐. 아까 뭐라고 그랬어? 네? 아까 뭐라고 했잖아. 아 그거 아니구나. 그 일반항이구나 했었던 거 있잖아. 왜요? 아, 네. 카메라 울렁증 있어? 카메라 찍고 있어. 너무. S n 빼기 S 마이너스 1이 AN. 그렇지. AN은 SN-SM-1. 지금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을 배웠지만 등차수열, 등비수열에만 나오는 건 아니죠. 지금 그냥 수열의 합이야.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 이거는 SN은 A1부터 AN까지 다 더한 게 SN이고 SM-1은 A1, A2, AM-1까지 더한 게 SM-1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 거를 쓱 빼버리면 SM-1은 AN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거 등차수열, 등비수열 국한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수열의 합이 주어졌을 때 쓸 수 있다라는 거지. 그렇죠? 아까 삼각함수 할 때는 삼각형 나오고 원 나오면 가장 먼저 뭐 떠올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떠올려야 된다고 그랬죠? 수열 나오면 무조건 이거부터 떠올려야 돼. 특히 문제에서 막 AN과 SN이 막 어지럽게 펼쳐져 있어? 그럼 이 공식 써야 됩니다. 선생님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얘들아 이거 수능에 나와 라고 얘기하면 선생님이 쪽집게 강사가 되는 거야. 무조건 나와. 그러니까 뭐냐면 등차수열, 등비수열 이런 데에 국한된 게 아니라 수열 전체의 전반적인 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수학 1이 수능 출제 범위죠? 그럼 수학 1의 포지션은 수학 1의 문제 파인 한 10문제 정도 될 거예요. 10문제 정도 될 텐데 수학 1이 세 단원으로 돼 있잖아. 지수로그 함수, 삼각함수, 수열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한 3-4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 수열이 3-4문제가 무조건 나오는 상황에서 이 공식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AN은 SM-SM-3인데 추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표시를 일단 좀 해줘야겠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 굉장히 아니 왜 어떤 거 기억이 왜 어떤 거 네모래요? 약간 이쪽이 약간 어두운 그림자 색깔 느낌이에요. 별로 티는 안 나겠지만 이쪽이 약간 어두운 느낌입니다.
엄청 중요하다. 엄청.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이 공식을 쓸 때는 항상 A1과 S1이 같은지를 비교해야 돼요. A1과 S1이 같으면 진짜 그냥 편하게 쓰면 돼. Sn 빼기 Sn-1은 AN. 항상 성립. 그런데 두 번째, A1과 S1이 다른 경우가 생겨요. 왜 그러지? 왜 다른 경우가 생기지? 예를 들어서 Sn이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이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Sn-1은 n-1의 제곱 플러스 n-1 플러스 1이죠. 그러면은 지금 위에서 아래 거 빼버리면 AN은 2n에다가 n제곱끼리 없어지고 지금 nn 없어지죠. 그러면은 마이너스가 플러스 2n이 되고 1, 1 없어지는데 여기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 AN은 2n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때 이 A1은 2고 S1은 3이잖아. 그럼 둘이 다르네. 그러면은 이거 말 안 되는 거잖아요. 첫째 항부터 다른데. 이때는 첫째 항만 다르고 2항부터는 성립을 해요. 2항부터는 성립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쓰시면 됩니다. 근데 첫째 항을 비교를 하고 그럼 진짜 첫째 항은 뭐가 돼요? 진짜 첫째 항. 진짜 첫째 항은 S1이에요. 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쓰게 되는 상황은 SN이 주어졌을 때야. AN이 주어졌을 때 이 공식을 쓸 필요가 없지. 일반항이 나와 있으면 합공식 구하면 되는데 이 공식을 쓸 때 SN이 주어진 상태야. 그럼 S1의 의미는 뭐예요? 첫째 항에까지 합이니까 첫째 항 그 자체잖아요. S1이 진짜 첫째 항이야.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공식을 써서 보니까 왜 A1과 S1이 틀린 상황이 벌어지느냐? 그 원인은 바로 얘 때문에 그래요. 상수항 때문에. 지금 이거 어떻게 보면은 S1과 Sn- 사이의 관계인데 n 대신에 n-를 강제로 집어넣어가지고 식을 지금 뺐잖아요. Sn에다가 n-1을 집어넣었을 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놈이 뭐예요? 얘 영향 안 미치잖아. 식 전체 영향, 모든 항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라는 거지. n-를 집어넣는다고 해서. 그래서 이 상수항이 있는 경우는 이 공식을 썼을 때 첫째 항부터 성립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기보다는 이 공식을 쓸 때 뭐 조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A1과 S1이 같은지 비교하자. 이거 까먹지 않고 조심하시면 돼요. S1과 A1이 같아? 그러면 그냥 편하게 항상 성립. S1과 A1이 달라요? 그러면은 둘째 항부터 성립. 첫째 항은, 진짜 첫째 항은 S1.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어쨌든 이 공식이 수열에서 제일 중요하다. 제일 중요하다. 그럼 오늘 엄청 중요한 공식 2개 다 배웠네. 사인 코사인 법칙이랑 이거 수열. 이거 다 수능에 나와요. 여러분 올해 수능 아니잖아. 내년 수능이지? 내년 수능에 나와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그럼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촉촉하게 강사하니까 무조건 나옵니다. 지워도 될까요? 오케이. 정말 중요한 거 했고 8시 10분.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또 해야 돼요. 아까 하기 전에 선생님 뭐 한다고 그랬어? 원리합계. 원리합계 한다고 그랬죠? 원리합계에 나오는 용어들을 정리할게. 문제를 푸는 건 아니고 용어들을 정리할게. 어차피 문제는 가장 쉬운 꼴만 나올 거야. 그렇겠지? 그 원리합계를 하다가 선생님 낭패 본 적이 한 번 있는데 원리합계가 정말 그 어려운 단원이잖아요. 근데 수능에 안 나온 지 10년이 넘었어요. 13년? 수능에 안 나온 지. 그러니까는 원리합계는 학생들이 굉장히 까다로운데 거의 원리합계는 내신용인 거야. 내신용인 거야. 한 문제 나오면 다행이지. 막 2문제, 3문제 나오니까 어렵기도 하고 하니까 내신에 막 내는데 수능에는 안 나왔어. 근데 어쨌든 내신에는 진짜 별의별 문제가 많이 있거든.
그러니까 단순하고 어려운 거의 차이가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해서 1년이 지나면 1년 동안 모인 돈이 얼마인가? 이런 게 정말 단순한 원리학교 문제지. 이런 것만 이제 남아있다는 거야. 여러분 등비수열 합의는. 근데 이 전 교육과정은 그 어려운 건 어떻게 어려웠냐면 실제로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었어. 선생님이 자기 얘기했던 것 같은데 무슨 고등학교 김 교사는 집을 사기 위해서 주택 대출을 받았다. 주택 대출을 6억 원을 받았다. 근데 20년 상환, 20년 동안 갚는 주택 대출이다. 연이율 몇 퍼센트 이렇게 나와 있는데 10년 동안 갚았는데 10년 동안 갚다가 보니까 돈이 없어서 그 2년 동안 갚는 기간 내에 2년 동안 못 갚은 거야. 2년 동안 못 갚았는데 그래서 더 빚이 불어났는데 2년 동안 못 갚았는데 그 2년 후에 갑자기 로또를 맞았대. 로또를 맞아가지고 한 번에 남은 돈을 갚으려고 한다면 그 한 번에 갚는 돈의 액수는 얼마인가? 막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 아니면은 중간에 막 이율이 바뀌어. 처음에 얼마의 돈을 빌렸는데 이율이 몇 퍼센트였다. 그래서 돈을 갚고 있었는데 5년 후에 갑자기 이율이 뭐 5%에서 10%로 바뀌었다. 그렇게 됐을 때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돈을 갚았던 돈의 원금은 얼마인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렵게 문제를 냈었어. 그래서 문제가 어렵게 나오고 어려워하니까 학생들 어려워하니까 선생님은 이거 모의 시험에 집중적으로 넣었지. 그리고 그때 세화고 가르칠 때였었는데 그때 선생님이 항상 시험 보면은 뭐 하나씩 얘기하잖아. 이거 안 나오면 선생님은 일 그만둔다. 이거 안 나오면 나 이 학원계를 떠나겠다. 그래서 근데 그런 거 얘기할 때는 당연히 나오는 거를 선생님이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으면은 뭐 이번에 중간고사에 나올 법한 거 수원에서 지수로그 함수에서 기억 니은 디귿 문제 무조건 나오지. 그러면은 이거 안 나오면 선생님은 그만둘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원리합계는 당연히 나오는 거니까 그만둘 거야 하고 얘기를 하고 모의 시험마다 2문제씩 넣었어요. 정말 어려운 문제들로. 와 이거 진짜 어렵다. 은행원이 와도 못 푼다. 이런 문제들로 내가 2문제씩 냈는데 그때가 언제였었냐면 여러분 교육과정으로 바뀐다는 얘기가 나오고 첫 해 원리합계가 빠진다는 내용이하고 첫 해에 세화고에서 원리합계 문제를 아예 안 낸 거야. 아예. 좀 하긴 했었어. 학교 선생님이 원리합계 공식 외우라고 막 이렇게 외우든 말든 상관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 학교 선생님이 애들한테. 나는 근데 그 의미가 원리합계 문제 어차피 어렵게 나오니까 공식 외우지 말고 풀라는 건 줄 알았어. 근데 아예 안 내버린 거야. 그 미리 적용을 한 거지. 이 전 교육과정이었었는데 원리합계 안 나오는 걸 미리 적용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막 학생들이 와서 선생님 이거 안 나왔는데 어떻게 할 거냐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원리합계 문제 여러분들 그 교육과정에서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기 힘들어. 근데 만약에 학교에서 원리합계를 가지고 수업 시간에 굉장히 뭔가 어렵게 가르친다면 그때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면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준비를 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기본적인 것들을 풀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이 용어 같은 것들은 정리를 해야 돼요. 아까 벌써 예금하고 적금 유진이 예금 적금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혹시? 도건이 예금 적금 알고 있나? 같은 건줄 알았어. 그래서 여기서는 용어 정리를 좀 할게요.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일단 단리랑 복리. 단리랑 복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적금과 예금. 그 다음에 기수불이라는 게 있고 기말불이라는 게 있어. 조금 생소한 용어일 수 있어요. 기수불이라는 게 있고 기말불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주어지는데
그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할부, 대출이 뭔지는 알아요? 네. 대출 뭐야? 돈 빌려주는 거. 연금, 네. 퇴직금 네. 이렇게 쓰니까 누가 최자 같다고. 그 나와요 시험이? 이런 용어들 나오지. 뭔지 몰라도 웬만한 문제는 풀 수 있지만 알고 있으면은 더 기억에 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 명확하게 풀 수 있겠지. 일단 단리랑 복리부터 갑시다. 단리랑 복리. 단리는 뭐고 복리는 뭐예요? 아, 그 하기 전에 원리가 뭐예요? 원리? 원리가 뭐랑 뭐야? 원금. 어? 이자. 원금 이자. 플러스 이자. 맞아요? 원금과 이자의 원리 합계. 원리 합계. 이렇게 되는 건데, 자, 단리는 뭐고 복리는 뭘까? 저게 지금 원금 플러스 이자니까 여기서 리는 뭐예요? 이자. 이자겠지. 근데 단리, 복리 뭐예요? 원금에만 이자. 오, 그렇지. 원금 그렇지. 플러스 이자. 그렇지. 얘는 원금에만 이자.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거고, 복리는 원금 플러스 이자에 이자가 되는 거예요. 원금 플러스 이자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100만 원을 저축한다. 근데 이율이 10%야. 그럼 단리는 뭐예요? 100, 110, 120, 130 이렇게 10만 원씩 늘어나는 거야. 근데 복리는요? 100, 110, 그 다음에 110의 10%, 121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이게 이제 퍼센트 계산이다 보니까 쌓이다 보면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죠. 실생활에서 쓰이는 거는 단리일까요? 복리일까요? 대부분의 경우에 복리입니다. 그럼 단리가 좋아요? 복리가 좋아요? 여러분들은? 복리가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저축을 하는 상황이나 그런 거죠. 이 뉴스 보면은 대부분 우리나라 국민들 다 빚쟁이라고 그랬잖아. 빚을 많이 졌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말 들어봤죠?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복리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리 계산을 하기 때문에. 뭐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이 있지만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복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을 저축하는 상황에서는 복리가 좋지만 돈을 빌리는 상황에서는 복리가 좋지는 않죠. 근데 어쨌든 실생활에서는 복리만 쓰이게 되고 문제에서 억지로 단리를 만들어주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원리학교 문제가 간소화됐기 때문에 아주 쉬워졌기 때문에 굳이 단리 문제를 내지 않을 거예요. 단리가 나오면 등비수열 합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등차 수열 합이 돼버리거든. 네, 그래서 단리 문제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근데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적금과 예금 드디어. 적금과 예금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헷갈리냐면요. 입출금 통장을 헷갈려해. 입출금 통장.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이 예금을 입출금 통장이라고 착각을 하더라고. 예금과 적금은 둘 다 돈을 저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머니들이 이제 카드 주면서 돈 쓰라고 이렇게 카드 주고 한 거는 그건 다 이제 체크카드고 입출금 통장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적금 통장이나 예금 통장에는 이건 뭐냐면 둘 다 저축을 하는 거야. 근데 적금은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달이 넣는 거예요. 다달이. 근데 뭐 상황에 따라서 요즘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품들이 있긴 해서 뭐 다달이 안 넣고 그냥 뭐 넣고 싶을 때 넣고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문제 풀 때 적금은 뭐냐면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기간에 꼬박꼬박 내는 게 적금이야. 예금은 뭘까요? 그런 말 있잖아요. 어떠한 금액을 은행에 예치시킨다 이런 말 있잖아요. 예금은 뭘까? 원할 때 아무 때나 넣는. 아니야. 한 번 넣고 끝. 한 번 넣고 끝이 맞아요. 그냥 한 방에 돈을 저축을 하고 그 이자 기다리는 거야. 1억 원이 있어. 근데 내가 만약에 1억 원이 내가 1억 원이 있진 않는데 내가 한 2만 원이 있어. 2만 원이 있으면 이걸 갖다가 내가 매달 저축을 만약에 2만 원씩 한다. 아니야. 너무 현실성이 없다. 자, 1억 원이 있어. 1억 원이 있는데 내가 매달 1억 원을 저축하는 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적금을 1억 원을 안 하자니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씩 적금을 한다고 해?
그럼 남은 돈은 그냥 가만히 있는 돈이 되잖아. 그러니까 뭘 하고 싶은 거야? 이 돈을 한 방에 저축을 하고 싶은 거야. 그게 예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억 원 다 넣고 그 이자를 받겠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적금은 꾸준히 다달이 꾸준히 넣는 거고, 예금은 한 방에 저축하는 거가 예금입니다. 당연히 예금이 이자가 훨씬 더 많이 생기겠죠. 실제 퍼센트는 비슷하거나 막 적금이 더 높기도 해요. 적금 이율이 더 높아. 근데 적금 이율이 더 높더라도 나중에 이자를 받으면 적금 이자는 많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 다달이 그 다달이 넣잖아요. 근데 첫 번째 달에 넣은 거랑 마지막 달에 넣은 거의 이자가 똑같이 붙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첫 번째에 넣은 거는 많이 붙겠지만 마지막에 넣은 거는 한 달치밖에 안 붙잖아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정말 단순하게 따지고 보면은 적금이 2%라고 했을 때 맨 첫 달에 넣은 것만 2%가 붙는 거야. 연으로 치면. 맨 마지막 달에 넣은 거는 거의 안 붙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예금이 여러분 그건 압니까 혹시? 이자에 세금 붙는 거 알아요? 10% 아니야? 이자에 세금 붙어. 10%? 아니야, 더 붙어요. 이자는 불로소득이잖아. 내가 일을 안 했는데도 들어온 소득이잖아요. 이자에 세금이 꽤 많이 붙어요. 30%인가? 저축 왜 해요? 엄청 많이 떼가. 채권 사실. 그래가지고 과세, 비과세가 있는 거야. 비과세 들어봤죠? 비과세 예금 통장. 비과세 예금 통장은 뭐야? 나중에 이자에서 세금 안 물리겠다. 이게 비과세 예금 통장. 근데 대부분 다 과세죠. 근데 잘 모르더라고. 이자에도 세금이 붙는다. 내가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 적금 통장을 만들어서 1년 동안 열심히 저축을 하고 마지막에 딱 만기 때 받잖아, 돈을. 근데 내가 계산했던 그 이자가 아닌 거야. 이자가 10만 원인가 들어와야 됐었는데 그 당시에 처음에. 근데 막 이자가 막 6만 원, 5만 원 막 이렇게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는 그 이자에 대한 세금을 떼가더라고. 넘어가지, 그치? 자, 그 다음에 기수불이 있고 기말불이 있어요. 여기서 불자는 그 납입할 때 그 불자예요. 낸다는 소리야. 그러면 기수불, 그렇지, 지불할 때 불자. 그럼 기수불과 기말불은 무슨 차이일까요? 뭘까? 기간이 시작할 때랑 끝날 때요. 머릿수로. 기간. 그렇지, 머리 숫자 맞아요. 오, 동원 잘 맞추는데, 지금? 머리 숫자랑 그 끝날 때 그 말자예요. 그래서 기간에, 그게 일이 됐건, 월이 됐건, 연이 됐건, 기간의 초에 납입. 기간의 말에 납입.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간의 초에 납입, 기간의 말에 납입. 문제 상황에서는 이 적금은 항상 대부분의 경우에서 억지로 문제를 만들지 않는 이상 적금은 항상 기수불이에요. 문제에서 뭐 1월 초에 적금을 시작하지 1월 말에 적금을 시작하진 않아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알아둬야 될 거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데 문제에서만 성립하는 거예요. 2018년 말 그러면은 어느 정도 돼요? 2018년 말? 2018년 말이면 12월 말일 거고 12월 말이면 12월 뭐 27, 28, 29, 30 뭐 이런 기간이 떠오르죠. 그 다음에 2019년 초 2019년 초는 뭐예요? 2019년 1월 뭐 1, 2, 3, 4, 5 뭐 이런 정도가 이제 2019년 초잖아. 우리가 평소에 쓸 때는.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 초 말은요. 2018년 말과 2019년 초는 정확히 일치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2018년 말이라고 문제 나왔더라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12월 31일 24시 2019년 초는 1월 1일 몇 시겠어요? 0시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1월 말 그래요? 1월 말 그러면 1월
31일, 24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초랑 말은 똑같은 거예요. 초랑 말은 똑같은 거예요. 대신에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어. 만약에 내가 1년 초, 매년 적금을 해서 이자를 받아 먹는데 초에 적금해서 말에 찾는다. 아니 그래도 1년이다. 그래도 이자가 적용이 된다. 네, 그냥 초랑 말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다. 국어적으로 우리 현실적으로 의미를 대입하지 말고 그냥 똑같습니다. 한 개의 그러니까 2019년 초에서 2019년 말까지 만약에 저축을 쭉 했어요. 그러면 2019년 초, 2019년 말 1년 지난 거예요. 정확하게 1년 지난 거예요. 알겠죠? 근데 문제에서는 초, 말로 표현을 한다. 네, 참고를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할부, 대출, 연금, 퇴직금 이런 것들도 알아봐야 돼요. 할부 뭐냐? 할부 알긴 알 텐데 할부가 어떤 건지 대충은 알 텐데 할부가 뭐예요? 돈 나눠내는 거예요. 돈을 나눠내는 거야. 뭐 물론 할부를 돈이 없어서 할 수도 있지만 계획적인 지출을 위해서 할부를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자동차를 사는데 2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살 거야. 근데 선생님이 지금 당장에 돈이 1,000만 원밖에 없어. 1,000만 원밖에 없어. 아니야. 숫자를 좀 이쁘게 합시다. 2,200만 원짜리 자동차를 살 건데 선생님이 당장에 1,000만 원밖에 없어서 1,000만 원은 먼저 납입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1,200만 원을 할부로 할게. 할부로 1년에 한 번씩 갚을게. 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1,200만 원을 빚었으니까 매달 얼마씩 내야 돼요? 100만 원? 200보다 좀 100만 원보다 좀 적게? 200. 100만 원보다 약간 많게. 약간 많게 내겠죠. 아무래도 그냥 뭐 이율이 물가 상승률이 그냥 올라간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이율이 플러스라고 생각을 한다면 100만 원만 내면 안 되지. 그럼 판 사람이 손해네. 그렇잖아요. 왜냐면은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질 텐데. 그렇죠? 그래서 무이자 할부 이런 거는 이자가 없겠지만 그냥 무이자라는 말이야 붙지 않으면은 다 이자가 있는 거예요. 다 이자가 있는 거고. 그러면 1,200만 원을 이제 갚아야 돼. 봐봐. 내가 이건 이제 이거 헷갈리게 하더라고. 1월 초에 2,200만 원짜리 자동차를 먼저 1,000만 원을 내고 할부로 12개월 할부로 구입을 했어. 그럼 매달 100만 원 넘는 돈을 내야 되는데 100만 원이라고 치자. 100만 원의 돈을 차를 사자마자 낼까요? 아니면 차를 사고 한 달 있다가부터 낼까요? 하자마자. 한 달 있다. 1,000만 원을 먼저 내고 그 다음에 1,200만 원 할부야. 근데 이거를 100만 원을 사자마자 1,000만 원 내고 다시 100만 원 내기 시작할까? 아니면은 1,000만 원 내고 한 달 있다가 100만 원을 내기 시작할까? 하자마자. 한 달. 유진이의 결정에 따라서 지금 달라지겠는데? 언제 내요? 말을 해줘야지. 지금 1대1인데 사자마자? 아니면은 한 달 있다가? 한 달 있다가.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문제상에서도 그렇고 할부는 선수금을 내면 그 다음에 한 달 있다가부터 냅니다. 현실로도 그래요. 현실에서는 그게 정확하게 한 달은 아니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매달 14일까지의 매달 14일까지 쓴 돈을 그 해당 월에 27일 날 결제를 해요. 카드값을. 그러면 내가 14일 날 쓴 돈은 27일 날 결제를 하고 15일 날 쓴 돈은 그 다음 달 27일 날 결제를 해. 그럼 내가 만약에 15일 날 할부로 샀어. 그러면 그 할부금의 첫 번째 할부금은 그 다음 달 27일 날 결제를 해요. 실제로는. 정확히 한 달은 아니고. 대충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자마자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냅니다. 그러면 유진 춥니? 그러면 할부는 기수불입니까? 기말불입니까? 기말. 그렇지. 할부는 기말불이 되는 거야. 그리고 할부랑 대출은 똑같은 거예요. 대출 빚지는 거잖아. 은행 가서. 그치? 할부도 빚지는 거야. 선생님이 아까 1,000만 원 주고 1,200만 원을 많이 빚졌으면 1,200만 원 대출 받은 거예요. 똑같은 거야. 대출도 기말불이에요. 내가 만약에 1,200만 원을 은행에서 빌렸어. 그러면은 1년 동안 빌렸어. 그러면 100만 원을 바로 내? 아니에요. 한 달 있다가 내는 거야.
물론 100만보다는 좀 더 내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 다음에 연금과 퇴직금 뭔지 알아요? 연금 뭐예요? 자기 월급에다 몇 퍼센트 떼가지고 나중에 모으는 아니 검태리금인데. 미리 돈 벌 수 있을 때 내놓고서 돈 벌 수 없을 때 다시 받는 거. 그렇지. 국민연금 있잖아요. 국민연금. 그거 엄청 문제되고 있잖아. 그렇지. 국민연금에 있는 기금 막 갖다 쓴다고. 근데 그게 뭐냐면 그 국민연금 우리나라 그 의무잖아요. 그 직장 있는 사람, 소득이 있는 사람들의 의무인데 국가에다가 돈을 내는 거야. 국가에 돈을 내면 일정 이상의 나이가 되면 그때부터 국가에서 돈을 이제 주는 거지. 그러니까 능력이 있을 때, 돈을 벌 능력이 있을 때 저축을 하는 거고, 근데 나중에 이제 받는 거지, 돈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연금과 퇴직금이 또 이제 비슷하게 나오는데 국민연금과 많은 연금이 있겠죠. 퇴직금은 뭐냐면 이거예요. 회사 그만둘 때 퇴직금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건 뭐냐면 일하는 기간에 회사에서 일하게 되면 연봉이 있잖아. 연봉을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나 싶긴 하지만 뭐 알아도 나쁜 건 아니니까. 연봉을 나누기 12를 해서 월급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연봉이 나누기 13을 해요. 연봉이 나누기 13. 그리고 월급을 줘. 그러면 하나가 남잖아. 그 하나를 퇴직금으로 주는 거야. 그 하나를 퇴직금으로. 그러니까는 근속연한이 길면, 근속기간이 길면, 뭐야? 퇴직금이 그만큼 많이 쌓이겠지. 그치? 그래서 그거 하잖아. 퇴직금으로 치킨집 차려서 망해먹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 퇴직금에 막 월마다 그 돈이 붙어야 하는데. 당연히 이자 쳐주지. 그냥 저축하는 거지. 내 입장에서는 저축을 하는 거예요. 회사 안에 그거 가지고 투자하는 거.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돈을 더 불릴 수도 있지. 자, 근데 뭐 지금 그렇게 깊게 들어갈 건 없이 퇴직금을 두 가지 형태로 나눠 받을 수가 있지. 근데 뭐 두 가지 형태로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거 돈을 한 방에 받을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간 동안 꾸준히 돈을 받을 것인지를 정할 수 있어. 우리 로또도 그런 거 있는 거 알아요? 한 방에 받는 로또가 있는가 하면 연금 복권 있잖아. 매달 500만 원씩 받는 복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연금과 퇴직금을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당연히 문제상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내가 만약에 매년 1,000만 원씩 퇴직금을 받기로 했어. 20년 동안. 그러면 그 원금이 얼마예요? 매년 1,000만 원씩 받기로 했어. 그 원금이 얼마야? 20년 동안 받으면. 2억 4천인데. 매년 1,000만 원. 아 매년. 매년 1,000만 원, 20년. 그럼 2억일 거 아니야. 2억. 근데 그거를 매년 20년 후에 내가 뭐 하고 있을 줄 알고 나는 그냥 지금 당장 받을래. 라고 하면 얼마를 받을까? 2억보다 많이 받을까? 2억보다 조금 받을까? 2억보다 당연히 조금 받겠지.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니까. 그치? 그러면은 조금이면은 2억 아니고 한 어느 정도 받는데? 1억 8천. 그러면은 무조건 8천 받죠. 무조건 일시금으로 받지. 그렇게 많이 안 받아요, 일시금으로. 그걸 계산을 하는 게 이제 원리학의 문제인 거야. 이율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율에 따라서 달라지지. 그걸 계산하는 게 원리학의 문제야. 그러니까 이 원리학의 문제는 포인트가 뭐냐면, 자, 절대로 공식 외우지 마세요. 책이나, 그러니까 교과서나 아니면은 문제집에 보면 이거 공식을 막 정리해 놓은 경우도 있고, 심지어 어떤 선생님들은 이거를 외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 원리학의 공식을. 그러면은 그런 말들을 한글로 두고 한글로 흘리면 돼요. 외우는 거 아니야. 근데 혹시라도 이미 외우고 있으면 그걸 굳이 잊을 필요는 없는데 외우는 거 아니고요. 원리학계 문제의 핵심은, 원리학계 문제를 푸는 방법의 이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이 뭐냐? 무슨 색깔로 써야 잘 보이나? 이 선생님 이거 할 때마다 이제 예를 들어 주는 게 있는데, 여기 치킨은 요즘에 얼마입니까? 18,000원, 뭐 2만 원 그러잖아. 선생님 고등학교 때 얼마였어? 선생님 고등학교 때 한 6,000원 뭐 이 정도 됐지. 진짜요? 그럼. 그렇게 제가 그럼. 자, 16,000원 이 정도 했단 말이야. 150원 아니에요. 150원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치킨이 어떻게 150원이야? 공정 고무신에서 치킨이 어떻게 150원이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뭘 14년이야 14년은. 돈이 갑자기 시끄러워지는 것 같다 도건이. 제 목소리 안 응. 들려요. 그 정도는 들릴 것 같은데. 어쨌든 선생님 고등학교 때는 치킨이 한 16,000원이었는데 지금 18,000원 정도, 한 2,000원 정도 올랐단 말이야. 그러면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된 거야? 치킨 한 마리를 살 수 있는 그 돈의 가치가 그 돈의 가치가 바뀐 거잖아. 그러니까 그 치킨 한 마리에 대한 가격이 16,000원에서 18,000원이 됐으니까 돈의 가치가 바뀌었어. 근데 그게 사실 어느 한순간에 치킨 값은 바뀌었겠지만 전체적으로 바뀌고 있죠. 전체적으로 돈의 가치는 매일매일 바뀌고 있죠. 그거를 가장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환율, 그렇죠. 환율. 주식. 이런 거에서,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중에 그 계시지 않아요? 뉴스 끝나고 그거 빨간색 화살표, 파란색 화살표 이거 보고 계신 분 계시지 않아? 부모님 중에 안 계세요? 안 보세요? 주식하는 사람은 그거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왜냐면 내가 일주에 얼마 주고 얼마 돈을 내고 샀는데 그 주가가 오르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내 그 돈이, 갖고 있는 돈이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 그거니까. 그게 제일 이제 민감하지. 그렇듯 이게 중요합니다. 어제의 10,000원과 오늘의 10,000원은 다르다. 어제의 10,000원과 오늘의 10,000원은 다르다. 이 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 개념을 알아야 돼. 어제의 10,000원과 오늘의 10,000원이 달라져. 달라지는데 이제 매일매일 우린 달라지는 경우는 없고 문제를 풀다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문제에 연 이율, 월 이율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그 이율만큼 돈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야. 자, 아까 할부 상황 생각해 볼게요. 할부 상황. 1,200만 원 내가 빚을 졌어. 매달 100만 원씩 갚는데 근데 그 100만 원씩 100만 원씩 아니지. 일정한 금액을 갚을 거야. 100만 원에 가까운, 100만 원이 약간 넘는 돈이겠지. 그럼 그 돈이 얼마겠냐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또 뭐도 다르냐면 내가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 마지막 달에 갚은 돈의 가치도 달라져요. 그럴 거 아니야. 첫 번째 달에 갚은 돈은 이자가 더 그만큼 많이 붙을 거고 마지막 달에 갚은 돈은 이자가 덜 붙을 거 아니야. 그럼 그것들을 다 계산을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시점 통일. 시점을 먼저 통일을 하고 그 다음에 가치를 그 다음에 비교하는 거야. 시점 통일 후 가치 비교.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매달 돈을 갚는 상황에서 그 다달이 갚는 돈의 가치가 항상 다르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다른 거를 어떤 한 시점에 딱 통일시키는 거야. 예를 들면 이렇게 하자는 거지. 선생님이 1,200만 원을 빚졌는데 매달 내가 돈을 갚을 거 아니야. 매달 돈을 갚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 돈을 갚는 것도 매달 그 가치가 달라져. 그러면 이렇게 하자는 거야. 1,200만 원을 갚고 또 여기서 돈이 빠지고 또 갚고 돈이 빠지고 이렇게 하면 복잡하잖아. 이 돈을 그냥 아예 1년 후로 맞추자. 이 1,200만 원에 1년 후에 가치가 있을 거 아니야. 연이율, 월 이율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갚아 나가는 돈을 갚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저축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모아놓은 돈의 가치, 1년 후에 돈의 가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아까 1,200만 원이 1년 지난 후의 돈과 내가 다달이 모아놓은 이 돈이 가치가 같아지면 그러면 내가 다달이 얼마를 내야 되는지 나오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 돈의 가치는 뭐로 인해서 변해? 뭐로 인해서 변해? 이율에 의해서 변하지. 이율을 고려하여. 시점 통일 후 이율을 고려해서 가치를 비교한다. 이게 원리학계 문제풀이 접근법이에요.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제 원리학계 문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문제가 많이 쉬워져가지고
쉬운 부분만 남아가지고 좀 부담이 덜하긴 한데 이 용어들 알아놔야지 나중에 이제 도움이 되겠죠. 시험 기간 들어갔을 때 도움이 될 거고 원래 학기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돈의 가치가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시점을 통일시킨 다음에 이유를 고려해서 가치를 비교한 다음에 문제에서 구하는 것을 구해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 등비 수열까지 끝냈고 그러면은 이제 한 2번 정도 남았어요. 개념 수업은 여러 가지 수열, 시그마 파트랑 분수 수열 이쪽 파트 한번 해야 되고 그 다음에만 마지막에 점화식이랑 수학적 귀납법 파트 하면 끝이야. 그럼 블랙 라벨은 어디까지 숙제? 2단원. 설날 연휴 다음 시간에 보내고 2주 후니까 삼각형과 삼각함수 한 단원 풀고 그 다음 단은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풀면 됩니다. 알겠죠?